오늘의 순서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머신러닝 수업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관련해서 그레디언트, 그리고 해시아 매트릭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리고 에스티메이션,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생성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MLE와 MAP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MLE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최대한 만드는 식으로 찾는 방법이고요. 어떤 모듈 함수에 대해서 로그를 치신 다음에 이에 대해서 미분값을 통해서 최적의 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그가 취해지는 이유는 로그가 단수 함수이기 때문에 단수 증가 함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곱셈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해줍니다. 한편으로 MAP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을 최대화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두 간의 차이는 MLE 같은 경우에는 사전 확률을 고려하고 MAP는 사전 확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MLE는 모수 기반의 방법이고요. MAP는 데이터 기반의 방법입니다. 엔트로피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평균 자연량이고 HP, P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 확률표를 따르는 P에 대해 또 다른 확률표를 따르는 Q를 적합시킬 때 예상되는 기대값으로 P와 Q의 두 개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어떤 확률 분포를 X를 통해 다른 확률 변수 Y에 대해 얻어진 정보량으로 두 변수 간의 상호 이중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K의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로서 어떤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 그 분포를 근사하는 다른 분포를 사용해 샘플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엔트로피 차이 계산입니다. 수식은 아까 봤던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의 차를 통해서 구하고요. 이산형일 때는 시그마를 사용해서, 연속형일 때는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도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레디언트, 그리고 해시아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역삼각형을 나블라라고 합니다. 이 나블라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스칼라 함수 fx 각 성분의 편미분으로 구성된 벡터고요. 함수의 가장 가파른 증가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입니다. 어떤 점에서 함수의 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과 그 증가율을 표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평면이 있다고, 2차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렇게 1만큼 이동을 하는데 x축으로 갈 때는 3만큼 플러스가 증가가 되고 y축으로 갈 때는 2만큼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을 가야 가장 많이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는 거겠죠? 내가 x축으로 루트 13분의 3만큼 가고 y축으로 루트
루트 13분의 이만큼 갈 때 나는 루트 13만큼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칼라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 y겠죠? 그리고 이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아까 그 정의대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죠? 이거 그냥 편미분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편미해준 값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건 벡터 i랑 j의 벡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에 대한 벡터를 표시를 해보면 벡터를 r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분의 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랑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로 가는 친구고 얘가 지금 그레디언트예요. 이게 최대로 가는 애고 얘가 지금 그레디언트인데 두 개 방향이 같죠. 벡터의 방향이. 그래서 최대로 벨벡터의 방향은 특정 시점에 증가일치가 되는 방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루트 13이 돼요. 이 값이랑 이 값,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동일하죠. 그러면 이 말은 벡터의 크기는 증가율이 최대일 때의 증가율 크기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레디언트는 가장 어느 지점을 빨리 가는 방향과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접선을 이용한 분사에 이용이 되고요. 만약에 변수가 3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냥 최대로 어딘가를 찾아간다, 제일 빠르게.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 내용은 헤이션 매트릭스. 헤이션 매트릭스는 어떤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행렬로 표현한 것이고,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라면 헤이션 매트릭스는 대칭행렬입니다. 대칭행렬의 뜻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아요. 이게 대칭행렬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티오렘을 가져왔습니다. 영스 티오렘이라고 하는데 영스 티오렘은 사항되는 어떤 크로스 파셜 데리베티브가 동일하다라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미분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를 미분 순서가 상관없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 y라는 함수가 n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연속적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조건이 성립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퍼스트 오더 그러니까 1차 미분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2차 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xi를 먼저 미분하고 xj를 그 다음에 미분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j랑 i가 같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x와 j가 다르다면 순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라면 대칭행렬이란 말은 영스 티오렘을 적용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해시아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루스턴스 메소드, 이계동수 판정 등에 이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약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특정 입력값 x에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는 각각의 함수가 해당 입력값 x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함을 뜻함. 이 말은 예를 들면 이 x 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리면은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2,200하면 4가 나오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2,200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 그리고 양수인 경우에 특정 점에서 이계도 함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함수의 상태가 더 볼록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 말은 2x 제곱과 x 제곱을 비교해 볼게요. x 제곱 같은 경우에 얘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의 2,200 값은 2고요. 이거 2,200 값 4예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더 이렇게 더 볼록한 거죠. 뾰족한 거죠. 아래로. 음수인 경우에는 반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행복하죠. 매트릭스를 어디다 쓰냐? 그래서 보면은 헬시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 특정 임계점에 대해서 얘가 극소점인지 극대점인지 안장점인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극소점, 극대점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안장점이 조금 저도 배울 때 이게 뭔 소리냐 했었는데, 안장점은 영어로는 새들 포인트고요. 안장점의 정의는 어떤 방향에서 보면 극대값이고 어떤 방향에서 보면 극소값이에요. 예시를 좀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에서 보면은 극대값이죠. 그리고 파란색에서 이렇게 보면은 극소값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약간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장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회귀분석 들으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 전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임계점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을 지칭합니다. 미분값이 0이 되는 점, 미분값을 0으로 만들게 하는 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해시아 매트릭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해서 이 점들의 판별이 가능한데, 이 해시아 매트릭스의 고유값이 모두 양수이면은 임계값이 극소점이고요. 해시아 매트릭스의 고유값이 모두 음수이면 임계값이 극대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값이 양수와 음수가 동시에 고유값이면은 임계값이 안장점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함수 fxy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퍼스트 오브 컨디션은 편미분해서 x로 미분하면 2x가 나오고요.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y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다 0값이 되는 점들이 임계점이니까 임계점은 0,0이죠. 그리고 세컨드 오브 컨디션을 보면은 그 x로 두 번 미분하면 2가 나오고요. y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리고 x로 한 번 미분하고 y로 한 번 미분하면 0이 나와요.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해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헬시아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아이겐밸류 구하는 법, 여기 마이너스 람다 넣고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구해서 이게 0값이 되는 점 찾는 거죠.
그래서 람다 값은 2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0,0은 안장조입니다. 이해되시죠? 뒤에 제가 예시를 하나 넣어봤는데 한번 푸실 분들은 푸시고 풀어보실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답지 부분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1차 미분 했죠? 편미분, 그 다음에 인계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시자 매트릭스를 구해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구하고 람다가 1 또는 3이기 때문에 극소점이다. 됐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극소점으로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 아니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함수를 최소화하는 x점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타입의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 x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뒤에 이 감마 k, dk가 0보다 크면 그레디언트 어센트 메소드고요. 이 감마 k, dk가 0보다 작으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입니다.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점점. 이로 접근해가는 방법이에요. 소기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어떤 레마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떠한 d라는 그 벡터가 있는데 얘가 그라디언트랑 어떤 함수의 그라디언트랑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음수값인 어떤 d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d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아까 봤던 이 dk로 쓰는 거죠. dk로 썼을 때 이 x값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알파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x 이 값이랑 이 x를 넣을 때랑 그리고 업데이트 된 값이 같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함수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스티피스트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dk를 이 친구로 써요.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레디언트 정의를 가장 최대로 가는 방향, 제일 빨리 가는 방향을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면 제일 빨리 감소하는 방향, 제일 빨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벡터를, 어떤 그레디언트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벡터 공간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공간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최소점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감소하는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라고 합니다. 아니면 반박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 알파 그리고 여기 감마 K가 뭐냐라는 거는 이게 러닝 레이트를 의미하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크게 갈 거냐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값이 작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죠. 그다음에 이 값이 크면은 이렇게 펄쩍펄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할 수가 있죠 아마 학습을 진행할 때.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이 fx에다가 손실함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트레인 데이터의 양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트레인 데이터를 전체를 쓸 때는, 전체를 다 쓰고 있죠. 전체를 쓸 때는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만약에 내가 직접 K를 가는 어떤 데이터만 갖고 하고 싶다. K를 고르는 거예요. 이 골라서 하는 거는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고요. 만약에 이 K를 랜덤하게 고르고 싶다.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적으로 기대값을 집어넣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기대값 자체가 랜덤하게 뭘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되게 복잡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긴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니멈 최소로 가는 그 그레디언트가 0인 애들이 많이 존재하는 함수인 경우에 시작 포인트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고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이죠.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로 가요 그냥. 여기로 안 가고. 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얘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만든 애들이 모멘텀이고요. 모멘텀이랑 뭐 아담 들어있죠. 그리고 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모멘텀에 대해서 모멘텀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멘텀 방법은 원래 기존에 우리가 그 정의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 뒤에 어떤 항이 추가가 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알파 나블라 xk라는 항은 메모리 텀인데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어떤 k 시점과 k-1 시점의 차이를 포함한 거고, 이 알파는 걔를 얼마나 기억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 업데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재와 과거의 업데이트의 선형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정보를 내가 좀 더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만큼 변화했냐. 그럼 조금 덜 위험하겠죠. 그리고 추정법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가우스 뉴턴 방법입니다. 가우스 뉴턴 방법은 방정식 fx는 0의 해를 분사적으로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초기 x 값에서 접선을 그리고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지점으로 x를 이동시켜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초기점을 x1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 접선이랑 x축이 만나는 점, x2. 네, 그 다음 값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랑 또 위에도 올려가지고 접선을 또 긋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얘가 되겠죠. x3. 또 올려서 또 보여요. 접선을. 계속. 이렇게 또 보여요. 그래서 계속 가면은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가우스 뉴턴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가 초기 값을 잘못 설정하면 되게 오래 걸리고 가끔은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함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x축이고요. 이 검정색 선이. 이게 초기 값이에요. 그래서 얘에서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쭉 그으면 여기 한번 할게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 값이 x1이 돼요. x1에 또 접선을 또 쭉 그으면 자 1번, 2번,
여기 만나죠? 그럼 얘랑 얘가 x2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이 점에서 또 이렇게 또 구우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요. 내가 찾고 싶은 값은 얘인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발산하는 형태 겁니다. 이상한 문제인데. 자, 중요한 거는 얘는 꼭 좋은 법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얘를 조금 수학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얘를 수학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테일러 익스텐션 다 아시죠? 그래도 설명할게요. 어떤 함수 fx를 근사다항 함수로 표현하는 상태, 형태, 뭐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엡실론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형태는 이런 형태겠죠. fx는 a 플러스 x 플러스 a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더하면 0이니까 그래서 얘랑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fx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쭉 가겠죠. 저희 테일러 익스펜션의 특성은 x는 a 근방에서만 성립이 되고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차수가 늘어날수록 실제 값에 가까이 분사가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복잡한 함수를 단순화하여 모델링할 때 계산 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조금 다른 걸로 설명하면 매단계에서 비선형 회계식을 모수 세타에 대한 선형 함수로 근사화하여 선형 회계 분석의 방법으로 모수 세타를 추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건 가우스가 한 생각이고요. 뒤에 건 뉴턴이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가정할게요. 얘가 지금 비선형식이죠. 그리고 이 세타 제로를 모세에 타당한 어떤 초기값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fx는 x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써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y가 fx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넘어가는 형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얘를 y 스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x 스타라고 쓰고 얘를 베타로 치환하는 거예요. 회계 분석하신 분은 아시겠죠? 회계식이죠. 그래서 이 베타 해시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세타 값이 나오겠죠. 얘 두 개를 더하면 초기 값이랑 어떤 베타 값을 더하면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이 두 개 값이 차이가 작게 되면은 종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내용입니다. 이 제약식이 추가된
최적화 방법은요. 최적화 문제는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주 순수는 식으로 좋은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제약된 다변수 실험들의 임계점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판별법이다. 앞서서 했던 최적화의 문제의 경우에는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영역이 되게 하는 임계점을 찾는 것에 집중해서 글로벌 혹은 로컬 미니멈으로 탐색을 했는데 제약식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의 그 미니멈 값이 실제 결과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한번 들면은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에서 이게 지금 최적이죠. 제일 극소점 찾는 거죠.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생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보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가 최적이에요. 네.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그거죠. 내가 돈이 완전 많아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상태랑 내가 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아무 그런 상태 차이 이해되시나요? 예산 제약이 있는 상태에요. 내가 부자가 아닌 거. 네. 이해 안 된다 소리. 없죠?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함수는 함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fx가 우리가 기존에 원래 썼던 목적 함수고 그리고 gx가 제약식 얘죠 얘. 얘를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람다가 라그랑지안 상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아까 봤던 함수죠. 그리고 제약식을 이렇게 제가 정의했어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식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람다에다가 이 제약식을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 미분 편미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y로 편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로도 편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미분을 3번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x, y, 람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1하고 2를 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6인가요? 맞나요? 아닌 것 같죠? 마이너스 4?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x가 8이고 아닌가요? 플러스가 플러스면은 대학원이 이렇게 해로워요. 가능성 부르죠 지금? x 마이너스 y가 6 맞는데? 맞잖아. 아니요? 플러스 6 플러스 6 오케이 고마워요. 그래서 x가 8이고 y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은 어떤 최적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점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랑 동일합니다. 해시아 매트릭스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구해주면 1하고 3 나와서 극소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제약사항에 존재하는 최적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어떤 함수를 최소화하는 x점을 찾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약식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부동화 붙은 애들은 inequality constrain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붙은 애들은 equality constrai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최적화 문제 형태라고 해서 primer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부터 하나가 라그랑지 함수를 정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 형태로. 그리고 UI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여기서 UI와 누J는 일종의 가중치입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입니다. 가중치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라그랑지 펑션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어떤 피지블한 x에서 이 라그랑지 함수는 fx보다 작다. 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피저블하다는 얘기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약식을 만족했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여기 못합니다 이거. 얘네 둘이 만족을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 여기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0이 되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죠? 그리고 UI가 0이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만족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대입이에요. 그리고 F 스타를 이 프라이머 프로블럼의 옵티멀 밸류라고 가정을 하고요. 최적 값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피지블한 제약식에 만족하는 X를 모은 모든 집합을 C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약식을 만족하는 fx의 최저값 이거고 얘는 여기서 넘어와서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까 이런 형태를 봤으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그냥 이렇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형태에서는 이 제약식을 만족하는 애들보다는 만족 안 하는 애들의 어떤 값이 더 들어갔을 때 얘가 더 작거나 같겠죠. 네. 웃음이 나오는데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애들보다 이 X라는 애가 좀 더 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가장 그러니까 약간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작아질 일은 없겠죠. 제약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니까. 네. 이해되셨나요? 네. 됐어요? 그럼 그냥 정의. 네, 정의. 이건 또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제약이 안 돼 있는 X에 대해서 X의 그 라그랑지 안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얘를 그 G야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냥 제 앞에 있는 애랑 제 뒤에 있는 애 분홍식 해준 거예요. 여기 앞에서 본 거. 얘랑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UI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G라는 함수는 이 F의 옵티말이고 F 스타에 대한 로어 바운드다.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옵티마이저고요.
이게 G라고 생각해 볼게요. F고. 부등식 관계로 봤을 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N은, 그러니까 G에 대한 N은 그러니까 이거의 상한이 얘로 가까이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존 아까 처음에 했던 애랑 같이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랑 같이 따라오는 최적화 문제가 라그랑지안 조일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부등식에서 나오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프라이머 프로블럼에서 가장 낮은 애를 찾는 거랑 이 G라는 애에서 최대를 찾는 애랑 같은 얘기일 수 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그게 KKT 컨디션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약식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차이. 제가 만약 이상한 말 하면, 틀린 말 하면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F랑 G가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죠. 이거를 위릭 듀얼리티라고 합니다. 얘는 콤플렉스 프로블럼인지 아닌지 여과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요. 네, 그럼 위릭 듀얼리티라고 할게요. 제 콤플렉스가 뭐냐라고 조금 설명을. 아이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릭 듀얼리티고요. 그리고 이 F 스타와 G 스타가 같으면은 스토롱 듀얼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여기 적어놨는데 이 라그랑지안 제어 프로블럼 문제에 한을 최대로 올렸을 때 값이 프라이머 프로블럼의 옵티멀 밸류와 같아짐을 의미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컨디션이 있는데 그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슬레이터 컨디션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콤플렉스 옵티마이션 프로블럼이고 그 스트릭틀리 피지블한 어떤 인풋이 존재한다면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된다 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조건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족을 하면은 스트롱 듀얼리티 만족할 수 있는데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한다고 해서 얘가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KKT 컨디션은 달라요. KKT 컨디션이 만족하면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하고요.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하면 KKT 컨디션 만족합니다. 뒤에 제가 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조건이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콤백스라는 거에 대해서 번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콤백스 셋과 콤백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콤백스 셋은 어떤 집합에 대해 해당 집합의 어떤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이 내 집합 내부에 존재하면 그 집합은 콤백스하다 라는 이런 애가 있고요. 유명하죠 이거는.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점을 골라서 이렇게 그어도 안에서 만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으면 밖에서 만나요. 그럼 얘는 콤백스한 거고요. 얘는 콤백스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콤백스 펑션은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f의 정의의 콤백스 셋이고 정의에 속하는 모든 x, y와 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 세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수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이게 콤백스한 함수인데 이게 콤백스죠. 이거만 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x1이고 x2라고 할게요. 이거 이게 f고 이게 f1이고 이게 fx2죠. 그러면은 이 가중치를 세타를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쉽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이거 중간 가운데 값, 셋, 2점. 이거 얘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 이거. 그죠? 얘가 더 커요. 콘벡스 함수에서는. 그러면 콘벡스 함수인 거예요. 근데 컨케이브한 애가 있다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컨케이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얘가 되겠죠? 컨케이브 할 때는 이게 바뀌죠 지금? 등호가. 이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젠센스 이니퀄리티 한 거예요. 첫 번째 한게 젠센스 이니퀄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2분의 1일 때 평균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함수가 뭐 콘벡스 하면 마이너스 f는 컨케이브하다,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망의 KKT 컨디션에 진입을 해요. 일단 KKT 컨디션은 그 기존의 그 라그랑지안 이네가 콘벡스라는 것을 약간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스테이셔너리티고 정상성이라고 하죠. 시계열의 정상성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컴플리멘터리 슬랙스니스,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피서빌리티, 듀얼 피서빌리티 같은 네 개가 존재하고, 그다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애들이죠. 중요한 건 얘네 두 개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티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해요. 뭐 어쩌라는 거냐, 맞죠? 어쩌라는 거냐면 이걸 잘 보시면은 이 라그랑지안의 어떤 미분값이 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족하는 최저점으로 가는 어떤 x를 x 스타라고 그냥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스타가 목적 함수의 미니마이저다. 목적 함수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어떤 점을 x 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스테이셔너리티 조건에 따르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이게 스트롱 듀얼리티예요. 스트롱 듀얼리티면은 KKT 컨디션이고 KKT 컨디션이면은 스트롱 듀얼리티. 둘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롱 듀얼리티 일단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하면 그러면 KKT 컨디셔너를 제가 보여볼게요. 스트롱 듀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였죠. F 스타가 G 스타였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시작은 어떤 F 스타가 들어갔을 때 그 듀얼 프로블럼의 그 맥시멈 값이 같고 이 맥시멈 값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앞에서
했었죠. 앞에 볼게요, 다시. 이렇게 정의되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값은 어떤 이 라그랑지 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최소한 값이어서 이게 가장 미니멀한 가는 x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신에 다른 걸 대입하면은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어떤 거를 우리 x 스타를 대입할게요. 나는 이거죠. 여기서 얘인 애가 x인데 그러니까 얘를 x 스타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x 스타는 왜냐하면은 콘스트레인트 상태에서의 최적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등호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거죠. 근데 얘랑 얘가 0이었고 얘가 이거니까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죠. 결국 다 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얘랑 얘가 같고 얘가 0이에요. 왜냐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다 같으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얘랑 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얘랑 얘가 같다는 말은 이 x 스타가 어떤 최적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랑 스테이셔니티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만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0이잖아요. 이게 0이랬으니까 이게. 근데 아까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게 0이죠. 이게 0의 두 번째 조건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만족, 성립. 그죠? 나머지는 만족하죠.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애초에 이거를 가정을 합니다. 가정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스트롱 듀얼리티 하면 KKT가 만족을 다 해요. 네. 반대도 한번 봐야겠죠? 거꾸로 가는 거. 이건 조금 더 쉽습니다. KKT 조건에서 그러니까 KKT 조건이 만족하면 스트롱으로 간다. 이걸 볼게요. 이 스테이셔널티 조건에서 이게 정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GU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우리가 컴플리트 슬랭리스트라 조건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얘는 원래 0이고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조건 있죠. 네 번째 조건 때문에 0이고 두 번째 조건 때문에 0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같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은 F 스타랑 G 스타랑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KKT가 만족하면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한다가 나오죠. 결론적으로는 둘이 필요 충분 관계인 거예요. 천천히 제가 그래도 나름 쓴다고 썼는데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뒤에 제가 레퍼런스 많이 넣어놨으니까 찾아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회계 분석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 거 다 까먹어도 이거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회계 분석의 일단 기초 개념은 어떤 현상이 변실들과 인과관계에 나타날 때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회계식은 변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보통 y라고 하죠. 종속 변수와 가능 변수는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고, 독립 변수와 소형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x죠. x라고 보통 해요. 그다음에 회귀 개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수값이에요. 그리고 이 회귀식을 추정한다는 내용은 이 알지 못하는 모수값을 추정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회귀 분석이 어디서 나왔냐부터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갈턴이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회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아들들의 키는 아버지들의 키를 닮아가는 경향과 함께 사람들의 평균에 가까이 가려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X축이 아버지의 키고요, Y축이 아들의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이죠? 비례한다. 둘이 비례하고,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평범으로의 획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런데 실제는 획이라는 용어는 분석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수 간에 성립하는 회귀 모형의 구축이고요. 그리고 모형에 포함된 모수들의 추정, 베타를 추정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 설명 혹은 예측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뒤에서 많이 할 내용이니까. 그래서 단순 설명이기가 뭐냐라는 것은 이 설명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요. 한 개만.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2차원에 그렸을 때 베타 제로는 y 절편이고요. 베타 1은 기울기입니다. 여기 못해놨네요. 기울기입니다. 그럼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을 2차원 평면에 한번 데이터를 다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점들이 다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본 거고요. 그래서 얘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직선을 긋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회귀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귀식에는 오차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가장 좋은 직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선이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그었어요. 그어가지고 베타 제로랑 베타 1을 추정을 했어요. 추정하면은 위에 해시 붙겠죠. 그래서 이 값들 집어넣는 게 yi 해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값이에요. 파라미터 추정해서 나오는 값. 그리고 실제 값이 yi죠. yi랑
예측값을 뺀 게 이 잔차 레지듀얼이에요. 잔차의 합은 보통 0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오차랑 잔차랑 뭐가 다르냐 하는 건데, 오차는 관측이 안 돼요. 그리고 잔차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잔차 분석이잖아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차 분석이라고 하지 않고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잔차 분석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등의 가정을 확인을 해요. 이 가정들이 만족돼야만 좋은 베타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가 뭐냐, 결국엔 특히 베타 1이 뭐냐. 베타 1의 의미는 그 설명 변수인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아까 회기식이 이런 거였죠. 이거였죠. 여기서 이 y를 x로 미분해 줄게요. 그러면 이거죠. 이 얘기는 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얘가 한 단위 증가한다는 y가 이것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배고파서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돈가스에 대한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이 돈가스의 맛에 뭐가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의 품질도 점수를 매겼어요. 여러 번.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고기의 품질이 일점 높아질 때마다 조금 더 한 단위 좋아질 때마다 돈가스에 대한 시식 점수가 0.25점 올라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괜찮나요? 그래서 이 직선을 어떻게 잘 그을 거냐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소제곱법이에요. 최소제곱법이라는 말이 왜 붙으냐면 오차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식을 썼을 때 yi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엡실론 i였죠. 그래서 이 엡실론 i가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 xi가 돼요. 여기서 제곱을 해주고 시그마 붙여주면 되죠. i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n개의 관측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베타 제로로 미분해주고 베타 1으로 미분을 해줘야지 이 최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식이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 xi였죠. 얘를 베타 제로로 미분해주면 제곱이죠. 제로로 미분해주면 이게 2가 빠지고 그다음에 건미분, 속미분해서 마이너스 값 나오죠. 맞죠?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1으로 미분을 해줄게요. 베타 1으로 미분을 하면 이게 2가 또 나오고요. 앞으로 2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베타 1에다가 xi가 붙어 있으니까 xi가 또 뒤로 빠집니다.
얘는 지금 앞 뒤에 서브스크립트 i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시그마 앞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정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회계 분석, 단순 선형 회계에. 그래서 이 베타를 먼저 추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들 0이 되는 값들 찾는 거니까 베타를 추정을 해보면 자 시그마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이었죠. 첫 번째 식이 해을 붙여야 돼요. 해을 붙이고 이거 xi였죠. 그럼 시그마를 각각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yi 시그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이렇게 n이 붙죠. i는 1부터 n까지니까. 그리고 얘는 이게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뒤에 붙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n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y 바가 y 평균겠죠? 왜냐하면은 y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평균이죠. 그리고 베타 제로 햇 똑같이 나오고 얘도 베타 원 햇 그 다음에 엑스파가 나와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은 이 베타 제로 햇이 뭐냐면 y바 마이너스 베타 원 햇 곱하기 x의 평균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걸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베타 원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베타 원 같은 경우도 아까 식이 시그마 yi 이거였죠. 두 번째 식 기억하시죠? 두 번째 식이에요. 얘를 다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전개만 해준 거예요. 전개만 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시그마만 이렇게 근데 다 하나씩 걸어주는 형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걸 이 베타 제로 값에다가 아까 저희가 구했던 이 값을 넣어줘요. 넣어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네. X 같은데 맞죠? 그래서 X죠. 그래가지고 얘를 얘 이거랑 이걸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면 x바 곱하기 xi 마이너스 이게 0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다 알지만 대답 안 하겠죠?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상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빠져요. 얘는 편차죠. 편차 합은 0인 거 아시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1번 그다음 2번은 전개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 시그마 분배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얘는 이거랑 똑같죠.
맞죠? 평균의 합이나 전체 배력을 합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n 곱하기 이게 되고요. 얘도 지금 뒤에 상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0입니다. 얘가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0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베타 i 햇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요즘에 이렇게 안 쓰나요? 이렇게 쓴대요. 네. 그래서 단순회기 선형에서의 최소제곱법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회기 선형으로 넘어갈게요. 다중회기 선형 다중회기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는 사용료수가 한 개였죠. 이번에는 K개로 증가합니다. 여러 개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쉽게 쓰면은 뭐 답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차의 합은 0이고요. 그리고 오차가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오차의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줄게요. 이게 정규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차들끼리는 서로 독립을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베타 i가 뭐냐라는 것은 아까랑 해석이 완전 똑같아요. 이 y와 xk 간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i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설명변수의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xk가 한 단위 증가할 때 i 평균 변화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설명변수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을 xi로 미분을 한다면 베타 못만 남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설명수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얘도 똑같이 시도제곱법을 통해서 베타를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좀 행렬 얘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의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 y는 n 곱하기 1이고요. 거의 1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x가 n 곱하기 k 행렬, 그리고 베타가 k 곱하기 1 행렬이에요. 그리고 엡실론은 n 곱하기 1이겠죠? 보이시죠 이거? 여기 n 곱하기 k 곱하기 1 하면 n 곱하기 1 되죠? 선형 더할 수 있죠. 그래서 행렬끼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타가 이런 행렬이라는 거. 한마디로 베타 값이 k개라는 거. 최면수가 k개면 베타도 k개입니다. 그래서 실제제곱법을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1 곱하기 n이고요. n 곱하기 1이겠죠. 그러면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일단 스칼라 이런 오차의 제곱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오차의 제곱을 최소화해주는 베타를 찾는 과정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엡실론은 y x 베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베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겠죠? 그리고 y 마이너스 x 베타. 이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붙이면 돼요. 순서대로 붙이면 돼요. 근데 얘랑 얘가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래가지고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 식이 이게 이렇게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베타로 미분을 해줄게요. 베타로 미분을 하면 이게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와요. 베타 날아가고 베타 날아가서 앞에 두 개니까 이가 본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베타 햇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죠. x 프라임 x의 인버스에 x 프라임 y. 너무 유명한 식입니다. 이거 물어보면 나오셔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제가 실제로 돌려봤던 회귀 분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R에서 진행한 거고요. 데이터가 25명의 수능 데이터, 수능 점수 데이터, 수능. 그리고 이거는 25명의 그 학교 내신 성적 데이터, 성적 점수예요. 영어, 뭐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있어요. 얘를 가지고 회귀 분석 돌려봤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귀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이게 회귀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유의한 값인가? 유의하게 이 수능 점수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게 베타에 대한 t 검정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베타에 대한 t 검정의 규모가설은 어떤 베타 값이 특정한 값과 같다가 규모가설이에요. 주로 0값을 쓰겠죠. 왜냐면 0이 아니면은 유형은 걸 테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0이 아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하면 이 값은 유의한 값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게 지금 표준 오차죠. 그리고 잘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값이랑 이게 지금 스탠다드 에러고, 그래서 이거랑 나누면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얘랑 나누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t-밸류를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세 개나 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어 점수가 내신 국어 점수가 1점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평균적으로 1.3점 높다 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영어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영어 점수는 수능 성적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R스퀘어드 결정대수죠. 그래서 이 결정대수는 전체 변동분의 설명할 수 있는 변동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그 설명 변수가 얼마나 정속 변수를 잘 설명하냐라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간결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델이 두 개가 또 있는데 설명력이 비슷한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변수가 엄청 많고 한쪽은 변수가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좋은 모델은
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변수가 많을수록 모델의 설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간결함의 원칙이고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데이 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채용 변수가 많아질수록 R스퀘어가 당연히 커지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어저스티드 R스퀘어가 있죠. 보통 회계분석 돌리면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보면은 이 K가 지금 채용 변수죠. 채용 변수가 많아질수록 이 값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약간 보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많이 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회계분석 기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오차의 평균이 0이다. 이 말은 이 회계명이 완벽하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다 들어갔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깨지는 경우가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는 그 들어가야 될 변수가 빠진 경우, 나머지 하나는 안 들어가야 될 변수가 들어간 경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이 오차의 그 분산 공산 행렬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 대각 행렬의 값이 어느 하나가 다르면 그게 이분산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렵죠, 저는. 헤테로스케다스티서티라고 합니다. 단어 너무 어려워요. 헤테로스케다스티서티가 이 값들 중에 하나라도 다른 값이 나오면 이분산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각행렬 제외하고 나머지 행렬들, 이 값들이 0이 아니면 자기상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분산성을 좀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테스트를 그냥 쭉 나열을 할 텐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라서 화이트 테스트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NR 테스트, 그리고 브러쉬 페이만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이트라는 분은 경제학과의 그 SK 석사 교수로 오셨던 분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TMI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연구의 대가들이 많아요. 한 달이 건너면. 죄송해요. 자, 그리고 자기 상관을 검출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더비나슨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더비나슨 H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분산성은 다른 데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분산성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상관이랑 회계분석 기본 과정 중에 세 번째는 이 랭크, 그 설문서 랭크가 K가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K라는 걸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랭크가 K라는 얘기는 그 설문서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죠. 독립적이어야지 K가 나오죠.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근데 이게 깨지면은 우리가 아는 다중분석성, 멀티코리얼리티 발생합니다. 두 설명문서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해요. 기본적인 회계분석을 돌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설명문서가 논스토캐스틱하다. 그런 말은 모든 설명문서를 다 관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정은 솔직히 어려운 가정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X가 스토캐스틱하고 X와 이 모창 사이에 상황계가 존재하면 내생성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차후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상수식입니다. 상수식을 상수. 네. 그래서 회계 분석 그 다중회계 선형 분석을 돌릴 때
이런 그 베타를 약간 좋은 베타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정도가 있죠. 불편성, 그리고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회귀 베타가 좋은 베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추정했던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 y가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성은 제가 이번에 뺐어요. 일단 첫 번째인 불편성. 불편성은 베타 햇의 평균이 모수다. 베타 모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x 프라임 x 인버스의 x 프라임 y에다가 그냥 기대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 y에다가 x 베타 플러스 엡실론 값을 집어넣어주면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전개해준 거예요.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날아가겠죠. 맞죠? 그리고 베타 값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빠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x가 지금 논스토캐스틱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바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0값이라고 제가 가정했죠. 그래서 이게 베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불편성 만족 첫 번째. 두 번째 효율성 과정인데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분산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베타의 분산을 간략하게 좀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집어넣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똑같이 가요.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날아가죠. 플러스 값이 상수값이 날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상수값이면은 그 앞에는 그냥 그대로 따라오고 뒤에는 이 트랜스포즈가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트랜스포즈한 거예요. 또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아까 얘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i라고 아까 우리가 가정했죠. 등분산성 가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얘가 앞으로 빠져요. 상수값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얘가 날아가요. 그래서 베타의 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얘도 유명합니다. 얘도. 그리고 이 베타의 분산이 효율적인지에서 보기 위해서 다른 일반적인 어떤 베타를 저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 베타도 마찬가지로 엄마이어스 단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의 평균을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똑같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전개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평균을 다시 또 넣어주면은 얘들 다 그냥 스토캐스틱 하지 않은 애들 상수값들 때문에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붙어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어떤 베타 스타라는 애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이 베타 스타라는 평균이 베타 스타라는 애가 우리가 지금 언바이어스 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CX가 0이 됩니다. CX를 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타 햇의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쭉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C 프라임이 붙는 형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빼줘 봐야겠죠.
빼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친구고, 얘가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OLS 수정량의 분산, 얘를 빼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곱값이고요. 얘가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떤 행렬들이에요. 이 행렬들이 지금 제곱 형식이군요, 이게 지금.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제곱값이라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이 베타 햇의 베리언스가 더 작아요. 어떤 임의의 어떤 일반적인 수용량보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만족한다고 봅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처음에 했던 x 프라임 x 마이너스 1, x 프라임 y가 이 두 개를 본 게 가우스 마르코프 띠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은 일치성 같은 경우는 일치성을 설명드리면 일치성은 표본이 충분히 크면은 그 값이 못에 가까워진다. 그래가지고 베타 햇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용할 도구는 그 대수의 법칙 다들 아시죠? 대수의 법칙은 대수의 법칙 얘기하니까 눈이 다들 그래. 아까 관심도 없어도 대수의 법칙은 다 아시죠? 대수의 법칙은 형태가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죠. 이게 표본의 평균 그리고 이게 모수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n이 커지면 표본 평균이 모수 평균으로 간다.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복 기대값의 법칙이라고 이게 이거예요.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y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성을 보기 위해서 기존의 이 x 프라임 x 인버스의 x 프라임 x y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표현을 하냐면 ln을 쓰기 위해서 로우가 대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세 법칙의 정리 다시 보면은 이런 거였죠. 어떤 변수의 합의 평균 n 나눠준 거 그런 식이어서 우리는 일치성을 보기 위해서 얘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x 프라임은 아까 x가 n 곱하기 k였으니까 얘는 k 곱하기 n이겠죠. 얘는 n 곱하기 k예요. 그래서 x 프라임 x가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x는 얘들끼리 곱해준 거 서로 각자 곱하거나 보시면은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에다가 이거 한 거잖아요. 맞죠? 두 번째는 얘랑 얘 한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xti 더하기 xtj 이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xt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직 행렬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공부가 될 수 있어요. 행렬이 좀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베타 햇이 이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 y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다 대입을 해주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건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이게 인버스죠. 여기다 n분의 1 해주면 여기도 n분의 1 해줘야지 똑같은 식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아까 봤던 대수의 법칙 형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합의 확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리고 얘를 아까 감옥기대 국가의 법칙을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저는 이 xt 라인을 사용을 할게요. 이 xt가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이 xt가 상수 취급해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요. 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타 햇이 베타가 돼요. n이 커졌을 때. 일치성 과정이 이래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우리가 사용하는 그 OLS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들이 다, 아까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네 가지 조건들이 다 가정이 됐을 때 상당히 좋은 추정량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다중공선성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중공선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퍼펙트 멀티컬러티가 있고 하나는 니어 멀티컬러티가 있는데, 말 그대로 퍼펙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설명수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랭크가 무조건 K보다 작겠죠. 그 상태에서는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때 얘 디터미넌트 0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거의 인버스잖아요. 이거의 인버스를 못 구하죠. 디터미넌트가 0이니까. 행렬 구할 때, 역행렬 구할 때 AD-BC가 분모로 가니까. 그래서 두 개의 설명서가 같이 존재하면은 이 베타값 산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실제 돌려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니어 멀티컬러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설명서 사용량가 높은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 랭크 값이 K에 근접하게 가긴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 디터미넌트가 0 값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x 프라임 x의 인버스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봤던 이 베리언스 있죠?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은 t 검정할 때 분모에 얘가 들어가죠. 이거예요, 이거. 분모에 얘가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다 0으로 나와요. t밸류가. 그 얘기는 얘가 실제로는 좋은 변수일 수 있는데 해석이 잘못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그 다중공성성 파악한 약간 예시인데, 이 두 개의 변수가 비슷하게 상황이 높아서 다중공성이 나왔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돌려보면 알아서 변수 빼주더라고요. 상황이 높은 애들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실제로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공성에 대한 검투는 어떻게 하냐? VIF라는 걸로 합니다. VIF는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이 RJ 스퀘어드는 뭐냐면 어떤 설문수를 제외한 결정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VIF 값이 크다는 거는 그 설문수가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빼줘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VIF는 아까도 보셨듯이 모든 변수에 다 하나씩 나옵니다. 이 값이.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지금 약간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VIF 지수가 10 이상이면 있다고 판단하고 5 이상이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하나를 빼죠. 빼서 분석을 하고 다시 VIF 다시 해봐서 10 이하로 떨어지면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은
리츠랑 라스도 방법이 있고 뒤에 페널티 넣는 거죠. 페널티 넣어서 하는 거고 변수 선택법, 전인 선택법, 후진 제거법, 뭐 단계적 선택법. 얘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하는 거고요. 얘는 하나씩 빼가면서 하는 거고 얘는 두 개 합친 거. 그다음에 PCA 그 주성 분석도 있어요. 주성 분석 같은 경우는 왜 사용을 하냐고 전 생각을 하냐면 이 변수를 빼야 되는데 빼라고 하는데 근데 난 이게 너무 빼기 싫어요. 그러면은 사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서 개수만큼 주성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분석가에 따라서 이 주성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주성 분석은 나중에 하죠. 저희. 네. 그러면 자정원수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분 남았네요. 자, 4분 동안 열심히. 인더지니어티 프로블럼 이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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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까도 드렸지만 이런 회기식에서 얘랑 상관성이 있다고 지금 나타나는 게 다 대생성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 코비런스가 0이 아닌 상황. 그래서 이것도 0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리버스 캐주얼 커널리티라고 하는데 결국 y 종속 변수와 x 독립 변수 간에 서로에게 인거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냐하면 y는 엡실론의 함수이기 때문에 맞죠?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로 사회과학이나 경제면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이 하실 때 다 사회과학이죠. 교육, 의료, 또 뭐 있죠? 심리, 금융. 자, 아무튼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소개해 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 예시를 좀 보면요. 연봉과 경력 지속 여부 딱 생각해 볼게요. 경력 지속 여부를 내가 결정을 하면은 연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연봉이 낮아서 경력 지속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과가 서로 있죠. 그리고 환율과 금리.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가요. 근데 환율이 높아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통계학과 회계 분석에서 많이 하는 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품질 관리 같은 수업에서 보면은 어떤 공정을 했을 때 신발 품질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 환경이나 생산 공정 같은 거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경제 변수, 사회과학 변수를 갖고 회계를 돌린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고려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OLS 대생성이 존재할 때 이 OLS가 우리가 아까 했던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 Y가 어떻게 되냐 이 불편성 과정이 한번 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는 얘가 0이었는데 얘가 0이 아니게 돼요.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이거 가정했죠 저희? 0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불편성 깨지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일치성. 얘도 깨집니다. 이거만 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에서 이렇게 나왔죠. 얘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게 돼요. 깨집니다. 일치성도 깨져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거 내 생성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은 그 베타 값이 우리가 원래 알고 싶어 하는 그 베타 값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돈가스 예시 있죠? 그러니까 그 0.25가 알고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서로 연관이 있어가지고 베타가 편향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산성일 때도 베타가 편향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분산성일 때 편향이 일어나지 않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게 주요 관심사고, 그래서 나오는 게 도구 변수입니다. 도구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런 그 정확한 베타 값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x와 오차원과 연결고리를 끊는 수단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회귀 분석은 U가 엡실론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내생성이 생기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Z가 이렇게 가주면 이게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하면. 네, 네, 네. 그래서 이 도구면수 Z는 X, 충분한 상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조건입니다. 상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Y랑 상관이 없어야 돼요. 도구면수 Z가 이 그림에 의하면.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그 대학 진학 여부와 임금에 대해서 세무서를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그럼 임금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임금이 많아서 대학을 안 갈 거야. 또 돼요. 그래서 도구면수로 뭘 쓰냐면요. 대학 진학을 할 때 집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대학교와 집이랑 가깝다고 해서 임금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도구면수로 예를 씁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재촉하지. 그리고 네, 일단 예시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이 추정량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을 하냐면 이렇게 미분 법칙 체인룰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y 이거고 이거에서 결국에는 이 베타를 찾는 거죠. 표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베타 IB라는 IB가 뭐냐면 도구 변수가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니까 IB로 줄여서 베타 IB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베타 IB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이 IB 추정량의 성질이 어떠냐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편성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써? 라고 하냐면 일치성 만족합니다. 네, 일치성 만족을 해요.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 방식은 같은데 변수만 바뀐 상태라서 결론만 얘기하면 얘가 0이에요. 그래서 IB 추정량은 일치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쓴다. 적어도. 그래서 효율성을 왜 안 보냐? 효율성을 발견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효율성을 논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Z라는 애가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였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Z라는 애는 n 곱하기 d의 어떤 형태를 갖고 행렬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d개의 도구면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x는 이거였죠. n 곱하기 k였죠. 그래서 이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얘랑 약 같을 때 맞출 수 있어요. 만약에 잠깐만요. d 곱하기 k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만약에 이게 d가 k보다 커지는 상황이면 추정량을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보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에 그 분산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또 이슈가 뭐냐면, 만약에 Z가 상하관계가 낮은 변수를 제가 쓰는 상황에는 이 베리언스가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가설 검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도구 변수를 쓴다고 표현을 합니다. X랑 상관이 크게 없는 낮은 변수. 그래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 변수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소개 정도 할게요. 이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가 지금 아까 D가 K보다 큰 경우일 때 쓰는 추정량입니다. 한 번쯤 들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회귀분석을 2번 하는 방법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 Z를 X로 회귀를 돌린 다음에 그래서 이 X에 대한 추정값을 도구변수로 쓰는 어떤 추정 방법이다. 그래서 회귀를 2번 돌린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치성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GMM은 Generalized Method of Moment인데 얘는 이 ToSLS에서 이 식이 특정한 어떤 가중치 값으로 표현이 되면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애가 GMM이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OLS가 우리가 원래 처음 했던 이거죠. IB, TSLS, GMM이에요. IB의 특정한 형태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TSLS의 특정한 형태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GMM의 모든 걸 다 일반화시킨 어떤 추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레디언트 했었고, 헥시안 했었고, 그다음에 경사관법, 그리고 가우스 뉴턴,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들, 회귀 내용들, 회귀 과정 4가지 있었죠. 그리고 가우스 라고 띄워내, 그다음에 IB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했었습니다. 레퍼런스를 넣고 만약에 레퍼런스 중에서 궁금한 자료나 내용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